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형남입니다. 자, 저희 5강하고 6강, 7강에서는요, 전사 수준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강 전사 수준 통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전사 수준 통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현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6강, 7강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 수준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전사 수준 통제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요. 우선 전사 수준 통제는 회사 전체, 엔터티 와이드하게 영향을 미치는 통제이거나 혹은 업무 수준 통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제를 우리가 전사 수준 통제, 영문으로는 그 엔터티 레벨 컨트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현업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 내부회계 관리도를 조금 공부하셨다거나 업무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 자체가 전사 수준 통제와 업무 수준 통제로 구분돼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회사와 B 회사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 회사와 이 B 회사는요, 쌍둥이 회사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수준 통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무 프로세서 레벨이 완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내부 통제 A와 내부 통제 B 이렇게 동일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 회사와 B 회사의 그 트랜잭션 자체가 완전하게 동일하게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A 회사와 B 회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우선 대표이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의 대표이사는 항상 그 직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재무제표를 잘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은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재무제표가 잘 작성되도록 관련된 거래 회계 처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반면에 B 회사의 대표님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회계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빨리 영업을 해라. 그래서 그 레비뉴에 그 오리엔티드된 그러한 대표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드렸었던 그 대표이사의 그런 철학들, 그리고 재무제표를 그런 바라보는 시선, 이런 분위기 자체가 대표적인 전사 수준 통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대표이사 갖고 있는 이러한 철학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우리가 영문으로는 tone at the top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진의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tone at the top이 높은 회사, 그리고 반대로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만 강조하고 재무제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놓지 않다 보니까 tone at the top이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낮은 회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본다고 한다면은요, 그러면 자, A 회사에서도 관련된 거래를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회사에 있어서도 재무제표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동일하게 작성이 된다고 한다면, 자, A 회사와 B 회사가 완전히 동일한 업무 수준 통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출된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은 같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보면은 물론 같지 않을 겁니다. 물론 A 회사 자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들에 대해서 훨씬 중요성을 높게 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무제표 B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가 A 회사의 재무제표보다 왜곡 표시 위험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재무제표 B에 갖고 있는 왜곡 표시 위험을요, 100리스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재무제표 A에 갖고 있는 리스크를 50만큼의 그 리스크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 하에서 결국에는 재무제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잠재 위험을 우리가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이하로 낮춰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우리가 재무제표를 합리적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담겨야 되는 그 잔여 위험의 수준, 결국에는 허용 위험의 수준을 30 리스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 자체도 리스크 자체를 30만큼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업무 수준 통제의 테스트의 범위를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B 같은 경우에도 100리스크를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아래로 줄이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 결국에는 업무 수준의 내부 통제를 확대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A 회사와 B 회사가 다른 점은요. 이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리스크를 30%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 수준 통제의 폭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전사 수준 통제와 업무 수준 통제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합리적 확진, 결국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전사 수준 통제에 의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업무 수준 통제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양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으로 이 조직 자체가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전사 수준 통제는 효율적인 내부에게 관리도 접근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 수준 통제의 이런 의의를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전사 수준 통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모든 리스크를 전사 수준 통제에 의존 불가하기 때문에 업무 수준 통제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업무 수준 통제의 폭이 확대가 돼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만약에 전사 수준 통제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전사 수준 통제의 일부 의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들은 전사 수준 통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남는 부분만 업무 수준 통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 수준 통제가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제도 자체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사 수준 통제만 유효하다고 한다면 업무 수준 통제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전사 수준 통제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의 업무 수준 통제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택시 기본요금 내듯이 기본은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전사 수준 통제가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면 업무 수준의 폭을 확대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전사 수준 통제가 있으면 업무 수준 통제의 폭을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그 폭을 줄일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사 통제는요, 직접 전사 통제와 간접 전사 통제로 속성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 전사 통제, 직접 전사 통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전사 통제, 결국에는 엔터티 와이드하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혹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전사 통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 결국엔 경영자 주장의 왜곡 표시 위험을 직접 낮춰줄 수 있는 이러한 통제를 직접 전사 통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전사 통제를 운영하고 나면 결국에는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이 줄어들겠지만 이것을 어떤 특정한 개정 과목의 특정 경영자 주장의 왜곡 표시 사항들로 연결시킬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간접 전사 통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는요, 이러한 직접 전사 통제를 찾는 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간접 전사 통제로 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전사 통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윤리 기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이 윤리 규정을 지켜서 윤리 의식을 갖고 재무제표를 만들면 아무래도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들이 줄어들겠지만 이게 어떠한 특정한 개정 과목의 경영자 주장 왜곡 표시 위험들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윤리의식을 잘 갖췄는데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이러한 그 왜곡 표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지 대손 충당금의 평가와 관련해서 왜곡 표시 위험이 줄어든다 이렇게 직접 연관을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은 이러한 간접 전사 통제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전사 통제가 간접 전사 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전사 통제와 간접 전사 통제를 구분하는 실익은 어디에 있냐면요. 만약에 직접 전사 통제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관련된 경영자 주장의 왜곡 표시 위험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 업무 프로세스의 내부 통제에 대한 테스트의 범위를 완전히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간접 전사 통제에 해당하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부 통제를 줄일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런 간접 전사 통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무 수준 프로세스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이러한 직접 전사 통제와 간접 전사 통제의 구분이 실익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요, 결국에는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코서 프레임워크의 5가지의 구성 요소를 회사 안에 장착해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의 코서 컴포넌트 내부 통제 구성 요소를 회사에 전부 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구현을 시키냐면 저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컨트롤 액티비티, 그러니까 통제 활동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업무 수준 통제, 프로세스 레벨 컨트롤로 연결시켜서 구현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4가지의 구성 요소들 결국에는 통제 환경, 그리고 위험 평가, 그리고 정보 및 그 의사소통,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 그리고 모니터링, 이 4가지는 전사 수준 통제를 통해서 구현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는 그 엔터티 레벨 컨트롤, 그래서 전사 수준 통제, 얘는 약자가 그 엔터티 이렇게 ELC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전사 수준 통제, 그리고 통제 활동은 업무 수준 통제를 통해서 구현시켜서요. 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그래서 전사 수준 통제와 업무 수준 통제로 이렇게 구현을 시키면 5가지의 이 코서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들이 회사 안에 모두 다 장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ELC와 PLC를 모두 다 장착을 해야 결국에는 이 코서 프레임워크 규정으로 보면은 저희가 내부 관리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는 PLC만 중요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내부 회계 관리도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회사들은 이 5가지를 전부 다 회사 내에 장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엔터티 레벨 컨트롤과 프로세스 레벨 컨트롤 모두를 구축 운영하셔야 결국에는 내부 회계 관리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를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전사 수준 통제를 실무적으로 구현하기 앞서서요. 자, 그러면 내부 관리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갈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는 결국에는 코서 프레임워크를 벤치마크해서 가지고 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그 코서 프레임워크 그리고 그 코서 프레임워크 그 깍두기 같은 그 코서 프레임워크를 좀 보여드리면서 5가지의 구성 요소가 결국에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 그 5가지에 대한 구성 요소를 그 단계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뭐 학부모 A, 학부모 B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코서 프레임워크에 담겨 있는 이러한 5가지의 구성 요소들은요. 5가지 구성 요소들은 한 번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이 규정 자체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말씀드렸었던 자, 이 5가지의 구성 요소 결국엔 통제, 환경, 위험평가, 통제 활동,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 이 모니터링이라는 이 5가지의 구성 요소를 17원칙으로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시킵니다. 그 5가지를 다시 17가지로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17가지의 원칙, 그 프린시플만 해도 굉장히 하이 레벨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원칙을 다시 브레이크다운을 시켜서요. 70여 가지의 중점 고려사항으로 다시 브레이크다운을 시켜서 이렇게 규정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이 초록색 측면 5가지의 구성 요소와 17원칙은 회사에 모두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이제 필수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원칙 달성을 위한 중점 고려 사항부터는 회사의 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기까지 모두 다 5가지의 구성 요소부터 중점 고려 사항이라고 부르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내부 회계 관리도를 구축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이 5가지의 구성 요소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5가지 구성 요소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17원칙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또 17원칙을 만족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점 고려사항, 이건 이제 포인트 오브 포커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POF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오브 포커스 중점 고려사항을 만족시키는 게 17원칙을 만족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점 고려사항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내부회계 관리를 구축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관련된 규정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규정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것은 자, 내부회계 관리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의 제3장의 첫 번째 부분들을 제가 발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제3장 내부회계 관리도의 설계 및 운영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규정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자, 통제 환경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5가지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의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시면 말씀드렸었던 맨 상단 5가지의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제 환경 그리고 뭐 위험 평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나오겠죠. 또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5가지 별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원칙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책임 이렇게 되어 있고 원칙 2 내부회계 관리도의 감독 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통제 환경 밑에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들이 17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원칙 하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중점 고려 사항들이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는 문단 38.1부터 해서요. 38.4까지 경영진과 이사회의 의지, 윤리강령의 수립, 그리고 윤리강령 준수 평가,
그리고 윤리강령 위반 사항의 적시 처리 이렇게 돼서 네 가지의 항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요거 포인트 오브 포커스 중점 고려 사항들이 요 밑에 있는 여기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중점 고려 사항들이요. 70여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회사 내에 내부회계 관리조 내에 이 통제 환경이 잘 구축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가장 쉬운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이 또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또 가장 편리한 방법이 결국에는 이러한 중점 고려 사항들이 다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중점 고려 사항까지 다 제도에 포함을 시켜서 구축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전사 수준 통제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코서 프레임워크와 연관을 시켜서 어떻게 전사 수준 통제가 구현되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상으로 좀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자, 전사 수준 통제가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좀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산출물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 수준과 관련해서는요, 산출물로 저희가 보통 많이 작성하는 것이 전사 수준 통제 평가서, 그래서 엘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 Entity Level Control Assessmen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실무적으로 뭐 전사 RCM, 전사 수준 통제 평가서 대신에 전사 수준 RCM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뭐 용어들은 뭐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겠지만 관련 내용들이 실제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양식은요, 전사 수준 통제 평가서, 엘카라고 부르는 전사 수준 통제 평가서의 일반적인 그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사 수준 통제 평가서의 내용들은요, 회사마다 굉장히 다양한 양식들로 작성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컨셉들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의 개정 과목이 회사마다 다른 것처럼요, 내부회계 관리를 구현시키는 방법론도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본 내부회계 관리도에 대한 템플릿만 맞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보다도요, 일반적인 이론적인 컨셉들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러한 템플릿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보시면은요, 이 앞단에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컬럼이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된 컬럼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자, 내부회계 관리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관련된 5가지의 코서 컴포넌트, 내부 통제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원칙, 그 다음에 중점 고려사항 이렇게 3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내부 통제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제 환경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된 원칙, 원칙들이 첫 번째 원칙이 이제 도덕성과 유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점 고려사항의 제목과 중점 고려사항의 내용들로 이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측면은 어디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우리 회사의 내부 통제 절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 회사의 내부 통제 절차들을 구성하시고 그리고 누가 어떤 부서에서 수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문서들은 근거 문서들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작성하게 되면요. 중점 고려 사항을 다 만족하게 되면 원칙을 만족하고 원칙을 다 만족하면은 내부 통제 구성 요소를 만족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에 있는 칼럼들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후에 테스트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식의 테스트로 수행할 것이냐, 질문, 검사, 관찰, 재수행 중에 테스트의 방식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부분들은 증빙 목록과 그리고 평가 절차, 테스트 절차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함으로써 나중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들을 샘플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테스터가 관련된 증빙을 보고 실제로 이제 운영이 되는지를 설계 및 운영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서 보실 수 있는 형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